제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계속 웨비나를 이제 월 1회씩 진행을 해왔는데, 그간은 그동안 오픈 서베이 고객이나 혹은 잠재 고객에게서 질문이 많았던 분석 방법론에 대한 내용을 좀 공유드렸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공지를 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데이터를 다루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오픈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요. 제가 제목을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의 첫 단계라고 적었어요. 사실 여러분께서 하고 싶으신 것이 데이터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고 성과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하면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클래스에서는 이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을 잘하는 방법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세션으로 데이터와 친해지기라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왜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첫 세션을 준비를 했는지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픈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근무 시간 중에 1시간 시간을 내주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저 또한 월 1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서로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청해 주신 분들을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웨비나에 참석을 해주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왔던 일 혹은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그림들을 페이지에다가 붙여봤는데요. 저는 학교에서는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에 해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TV가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TV와 관련된 연구를 했었고, 그 TV 옆에 있는 그림은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미세한 구조물인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해서 평면 디스플레이, 지금 이제 이런 표현을 쓰지도 않죠? 예전에 이제 뚱뚱한 TV가 대세이던 시절에는 평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핫한 연구 주제였기 때문에 이 평평한 TV를 만드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공부를 하고서 처음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나서 했던 일은, 제가 선택을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꽤 우연인 것도 있지만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물론 한국을 포함해서 다양한 제품의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여러 개 이제 아이콘을 붙여놨는데, 모바일 폰이나 화장품, 타이어, 혹은 패션, 혹은 생수, 그 다음에 의약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동차, 냉장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세계 각국에서 잘 파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려다 보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다뤄보는, 그리고 분석해보는 경험을 이 시기에 하게 됐고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좀 내 물건을 좀 팔아봐야 되겠다, 혹은 내 브랜드를 가지고 팔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단에 지금 피자 그림이 보이시죠? 네, 피자를 팔아봤습니다. 한국 피자헛에서 마케팅 일을 좀 했었고요. 현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픈 서베이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거나 그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혹은 여러분들이 통계학, 혹은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를 학교에서 배워본 적은 없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배웠죠. 사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데이터를 다루는 업무를 쭉 해오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사실 느꼈던 것들이 굉장히 많고, 저 나름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보다 조금 더 늦게 데이터를 다루면서 일하시게 되는 분들하고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마침 기회가 닿아서 오늘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데이터를 학교에서 혹은 전문적으로 배워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전문적인 내용을 기대하셨다고 하면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밸류는 데이터를 기술로서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시각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몇 가지 여러분께 사전 설문에서 여쭤본 게 있어요. 그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전 설문에서 나의 업무에서 데이터 활용은 중요하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봤고, 또 한쪽으로는 나는 업무에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다, 실제 나의 활용 수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결과가 제 가설하고 같게 나왔어요.
중요하다에서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들께서 매우 중요하다. 5점 만점에 5점을 주셨고요. 내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 조금 더 비중이 적은 것 같아요.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하다라는 정보가 한 축이 있고요.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라는 게 또 한 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하다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 같다와 글쎄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응답으로 4분면의 응답자를 한번 분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지금 26%에 해당하는 분들이죠. 네, 26%에 해당하는 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잘하고도 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반면에 그 왼쪽에 약 41%에 해당하는 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잘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중요하지만 충분히 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계시고, 사실은 그게 오늘 오픈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또 참석하신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괄호 안에 제가 써놓은 거를 보면 중요도는 5점을 주신 분들만 중요하다라고 보신 걸로 제가 간주를 했고, 4점과 3점을 주신 분들은 엄청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하면, 나의 데이터 활용 수준에서는 4점과 5점을 주신 분들을 잘함이라고 생각하셨다고 분류를 했고, 3점 이하를 주신 분들이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분류를 했어요. 사실 둘 다 5점 만점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르게 분류를 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왜 그런 거 같으세요? 추측이 좀 되시나요? 아까 데이터 분포를 앞장에서 보셨죠?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도에 있어서는 무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들이 5점을 주셨고, 다른 분들은 5점 이하를 주셨거든요. 반면에 잘하고 있다에서는 3점을 주신 분들이 가장 많았어요. 사실 이 분포를 보면 5점과 그 다음에 5점, 4점에 대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와 잘하고 있다에서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4분면에서 보면, 제가 만약에 이 조사를 미국에서 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냐면요. 실제로 제가 만나 뵙게 되는 고객분들의 데이터 분석과 관련한 역량 혹은 스킬 레벨은 한국에서 제가 만나 뵙는 고객분들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본인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냐를 이렇게 점수로 물으면 한국 고객들이 더 낮은 점수를 주십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겸손이라고 하는 문화에 좀 익숙해져 있어서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기준이 높은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업무를 하면서 데이터를 잘 쓴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꽤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를 하시는 거라서, 4점, 5점 정도를 주셨다고 하면 그 기준에 비춰볼 때는 잘한다고 생각하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기준을 뒀습니다. 오픈 클래스를 통해서 이 40.7%에 해당하는 분들, 중요하지만 아직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느끼고 계신 분들이 사실 오른쪽으로 좀 옮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중요한데 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문제가 무엇일까? 사실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여러분들이 잘하실 수 있게 되잖아요. 보통 크게는 이유를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의지가 얼마나 충분하냐,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 제가 지금 두 개를 이렇게 평행한 시소에다가 그려놨어요. 어느 쪽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고객분들이나 혹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혹은 같이 업무를 해봤을 때,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의지도 문제가 없고 역량도 문제가 없다면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를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사전 설문에서 데이터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지를 여쭤봤어요. 그리고 이제 응답해 주신 것들을 제가 몇 개 여기 가져왔습니다. 원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기도 하지만 데이터를 얻어도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거나,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 분야를 잘 몰라서 막연한 두려움이 많다. 혹은 수집할 수 있는 러 데이터는 많은데 그 세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617명, 그러니까 617분의 응답을 사실은 다 읽어보고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하드 스킬 면에서 보완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는 게 있어요. 분석 역량을 좀 더 키우고 싶다던가 혹은 특정 분석 툴을 다루는 법을 익히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응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거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를 해본 경험이 사실 누구도 아주 많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데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많아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가 디지털로 가기 전에는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귀하고 데이터를 쓰는 경우를 굉장히 드물게 볼 수 있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비즈니스 전반에 이제 디지털이 들어오면서 모든 곳에서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고민이 더 커졌죠. 그런데 실제로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막연히 뭔가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혹은 나는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사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데이터를 볼 때 정말 설레거든요. 이 데이터는 또 나에게 어떤 기회를 보여줄까? 어떤 가능성을 알려줄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고 설레는데 모든 과거의 데이터, 사실 데이터는 과거의 행동으로부터 혹은 과거의 이벤트로부터 생성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데이터는 바로 미래의 가능성과 기회를 알려주는 중요한 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볼 때 사실 설레는 마음이 먼저 드는데요. 이런 기회를 두려움 때문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오픈 클래스라고 하는 거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클래스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아까 그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거를 털고 데이터와 친해지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데이터의 세상을 여러분과 같이 탐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월 제가 4번째 수요일이라고 했는데 연휴가 있으면 조금 조정이 되겠지만 정기적으로 오픈 클래스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누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는 수집부터 사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수반을 합니다. 이 전 과정을 다뤄보려고 하고요. 다만 순서는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상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제가 순서는 조금 더 섞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중점을 두고 싶은 거는 어떤 비즈니스 이슈를 데이터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전 설문에서도 여러분께서 사례를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결국 어디에 쓰는지를 알면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더 고민하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준비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는 직접 분석해 볼 수 있는 실습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예정이에요. 자료는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공유드릴 거고 어려운 툴을 써야 하는 그런 분석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걱정은 접어두시고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커리큘럼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겠지만 중간중간에 스페셜 토픽을 다룰 예정이고 12월까지는 제가 준비한 커리큘럼을 하고요. 1월 달에는 조금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떠나볼까요? 제가 이번에 오픈 클래스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좀 검색을 하다가 이제 구글에서 이 이미지를 찾았는데 사실 너무 공감이 돼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로켓을 타고 데이터의 세상을 탐험하러 여러분과 떠나고 싶은데 그래서 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시각화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로켓이 떠나야 되는데 이렇게 무겁고 시리어스한 그런 단어들만 가지고는 로켓이 날아갈 수가 없어요. 로켓이 힘을 받으려면 거기에 재미, 설레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채워져야 이 로켓이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로켓이 같이 날아가는 그림을 보고 정말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을 가져왔고 또 한편으로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떠나기 전에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를 더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목적지를 정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건지. 사전 설문에서 여러분이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고민된다고 얘기해 주셨던 것들의 키워드를 뽑아서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끼리 묶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한 7개 정도 그룹으로 묶여지는 것 같아요. 하나씩 제가 좀 뒤에서 실제 언급하신 내용과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집인데요. 데이터를 찾다, 구하다, 확보하다, 쌓다, 적재하다, 추출하다, 검색하고 측정하고 수치화한다 라는 게 유사한 표현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결국 수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고민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지? 를 잘 모르겠다. 지금보다 더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시고, 또 하나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혹은 추출이라는 단어를 쓰신 분들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데이터가 일단 쌓여있는 주로 IT 회사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해야 되는지, 즉 데이터가 엄청 많아도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이라는 제가 대표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데이터 전처리, 정리, 정제, 분류하거나 조합하고 융합하는 것이 어려워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응답에서 보면 수집한 대량의 데이터를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춰 분류하고 시각화하는 게 어려워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나 특정 포맷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고 통합하는 그런 방법을 알고 싶다. 혹은 데이터 가공이 어렵다. 다른 사람이 가공한 데이터는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이 가공이라는 부분도 다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분석인데요. 비슷한 키워드로 클러스터링, 분석, 툴, 엑셀, 태블로 이런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다뤄야 된다라는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엑셀이죠. 저도 데이터 분석할 때 엑셀을 가장 많이 씁니다. 엑셀로도 데이터를 가공하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 특히나 태블로라든지 온갖 이제 다양한 분석 툴이 많이 나오고 저런 것들도 배워야 되는데 언제 따라가지? 라는 부담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오픈 클래스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 의미, 원인을 찾다, 근거를 마련하다, 데이터를 연결하고 인사이트를 뽑는다 라는 그 키워드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시각화, 대시보드, 지표 이런 키워드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해석과 시각화는 다른 그룹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왜 한 곳에 넣었냐 하면 사실 해석을 다 끝낸 다음에 데이터를 시각화하기도 하지만 데이터 시각화를 했을 때 그 의미가 더 잘 보여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로 봤을 때는 같은 단계에 포함되는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걸 보니까 1차적으로밖에 해석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조금 더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분석까지는 했는데 데이터가 뜻하는 의미를 해석하는 게 좀 어렵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어떤 항목을 어떻게 시각화해야 되는지 어렵다라는 언급들을 해주셔서 해석과 시각화 파트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과 유사한 단어로 기획, 전략, 실행, 방향성, 액션 플랜, 대응, 개선, 최적화, 예측 이런 단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고민하고 계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하기 어렵다. 그냥 데이터를 단순 참고만 하고 있다. 혹은 데이터를 기반한 서비스 기획을 하고 싶지만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혹은 비슷하게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서 상품 기획을 하는 것은 아니고 먼저 다 해놓고 나서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처럼 데이터를 끼워 맞추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실제로는 IT 특히 이제 IT 회사에서 신규 제품을 기획하거나 이제 개편을 기획을 할 때 화면 그리고 어떻게 만들지 막 구체화하다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기획을 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지식도 없는 상태다라는 고민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반의 과정에 있어서 고민되는 키워드로 공유와 관리라는 걸 제가 뽑았는데요. 데이터가 사실은 회사의 여러 부서에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잘 공유하고 있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특히나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부족함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오픈 클래스를 통해서 이런 주제들을 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필요한 거 많은데요. 정말 핵심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사실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고 그 좋은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성과를 개선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과정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은 전부 다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에 귀결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앞으로 오픈 클래스 내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건데 오늘은 일단 가장 간단한 여러분들한테 좀 감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세션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오픈 클래스라는 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 구성, 난이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사실 저도 있었던 그 과정을 그냥 저희가 읽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모두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야 되고 난이도에 대한 좀 눈높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데이터를 봤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봤냐면요. 먼저 어떤 분들이 신청하셨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신청하신 분이 총 2,400명쯤 되세요. 지금 다 들어오진 않으셨겠죠? 근데 그 2,400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 세일스포스 데이터로 살펴본 건데요. 먼저 산업군으로 보면 IT 서비스에서 참여 신청을 하신 분들이 숫자로 가장 많았고 유통, 식음료, 뷰티, 그리고 일반 광고 대행사까지가 좀 크게 이제 티어 1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산업군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규모는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당연한 그런 정보인데요. 직군과 직급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직군으로는 전통적으로 저희가 오픈 서베이에서 웨비나를 하시면 마케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전히 마케팅 직군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가장 많지만 기획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디자인, 영업, 전략 이런 다른 그 직군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수 참여 신청을 해주셨고 직급으로 보니까 사원 대리, 그 다음에 차장 과장 이렇게 실무진이 대부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 정보를 보고 제가 생각한 거는 결국 다양한 산업군, 직군에서 쓰게 될 사례와 데이터를 좀 폭넓게 다루는 게 오픈 클래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난이도는 이제 막 업무를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그래서 데이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더 데이터와 멀어지기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 이미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께 사전 설문에서 2개의 주관식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업무에서 데이터를 마음만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신 분들께 어떤 부분에서 데이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를 여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오픈 클래스에서 어떤 도움을 좀 받고 싶으신지를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 문항에는 총 387분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문항에는 621명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 데이터를 제가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한 3번씩 읽어본 것 같아요. 그걸 읽어보고 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그룹핑을 했죠. 프레임워크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어떤 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사실 세부 주제를 좀 구조화해서 만들어 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활용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프로세스 관점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시각화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로 나누어서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전체 프로세스 내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좀 생기죠. 왜 갑자기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졌을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뜨겁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관심이. 근데 왜 이렇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중요해졌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거 하인즈 케찹이에요. 아마 대부분 한 번씩은 드셔보셨을 것 같고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전 세계 토마토 케찹 시장의 거의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하인즈가 아직도 차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인즈 케찹은 1876년에 태어났습니다. 세계 최초로 유리병에 담긴 토마토 케찹을 판매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10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대단한 브랜드인 거죠. 네, 하인즈 케찹이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물론 굉장히 호응이 좋았지만 재빨리 굉장히 똑같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따라왔던 그런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인즈 케찹이 그 업체들을 모두 따돌리고 시장의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뭐 할 것 같으세요? 데이터?
아니겠죠? 1876년엔 데이터가 있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쵸? 이때 당시에 하인즈 케찹이 성공했던 이유는 놀랍게도 포장재인 저 병을 독점한 거였어요.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토마토 케첩이 사실 보기에도 너무 맛있어 보이죠. 그래서 저 유리병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해요. 근데 이 하인즈 회사에서 그 유리병을 모두 구입을 해서 자신들이 쓸 분량을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폐기 처분했다고 합니다. 다른 토마토 케첩 회사들은 유리병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가 없었죠. 혹은 유리병이 아닌 다른 대체재를 이용을 했을 때는 이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빨간 토마토 케첩에 비해서 훨씬 더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시장 형성 초기에는 데이터를 보고 뭔가를 최적화하고 이런 거 말고도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생산 설비를 먼저 짓거나 원재료를 독점하거나 특허를 내거나 아니면 매장을 먼저 출점하는 것 등으로도 사실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토마토 케첩이 처음 나왔던 시절에는 아마도 유리병을 만드는 업체가 한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독점이라는 게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생산 설비를 먼저 짓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따라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비등비등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선 더 정교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소비자가 달라졌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 이거 뭐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 지금 하나의 선은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하나의 컨셉에 대해서 한 사람의 평가를 하나의 선으로 그린 겁니다. 얼마나 관심 있는지, 얼마나 차별됐다고 느끼는지,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지, 얼마나 혁신적이라고 느끼는지를 5점 만점으로 물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응답을 하나의 선으로 표시를 했고 저희가 여러 사람한테 물었기 때문에 그 개인별 결과를 전부 다 선으로 그려서 그래프에다 누적을 해봤습니다. 일단 패턴을 보시면 왼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좀 조밀하게 모여있죠, 선들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퍼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베이비 부머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베이비 부머 분들의 어떤 제품에 대한 평가는 꽤 균등하다, 균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Z세대로 가면 같은 연령대 그룹 안에서도 굉장히 평가가 다르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룹과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룹이 굉장히 크게 나뉘게 됩니다. 이 범위를 소비자의 스펙트럼 오브 니즈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얼마나 니즈가 많이 다를 수 있는지, 극단적일 수 있는지인데 시대가 굉장히 달라졌고 굉장히 다양한 취향과 이런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많은 제품과 브랜드가 존재하는 시대에 태어난 요즘의 세대들은 이렇게 굉장히 다른 니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다른 성향을 보이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확인을 해서는 이 그룹에 속하는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아까 그 토마토 케첩은 사실 누가 사던 똑같은 토마토 케첩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토마토 케첩을 이용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서비스가 되면서 개인화가 가능해졌죠. 화면에 보시는 웹툰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네이버 쇼핑이라던가 지그재그 같은 요즘은 모든 콘텐츠 혹은 쇼핑들을 그 디지털로 서비스하는 곳에서는 모두 개인화된 서비스를 하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경험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다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소비자의 니즈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 분명히 어느 지점에서는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에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오버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누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 예측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파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을 측정하고 싶은 니즈가 굉장히 크게 생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사실 과거에는요, 이렇게 조직도가 있었죠. 그리고 같은 조직도 라인에 속하게 되면 같은 생각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보스가 같으면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그 밑에 있는 팀원들도 유사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디지털 기업에서, 그리고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요즘은 많은 대기업에서도 조직의 구성을 굉장히 다르게 가져가고 계세요. 애자일 조직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많은 회사에서 하나의 조직 안에 개발자, 기획자, UX 디자이너, QA 이렇게 다른 직군의 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능 단위 혹은 하나의 작은 프로덕트 단위로 업무를 하는 조직의 구성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엔 사실 조직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같은 생각을 하거나 혹은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같은 생각으로 모이게 하는 그런 접점들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업무의 구심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데이터의 역할은 개인에게는, 특히 기획안을 올려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내 기획안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서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더 큰 복잡한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크고 복잡한 업무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회사에는 혹은 조직에는 의사결정의 속도는 높이고 리스크는 줄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직 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내는 경험은 바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이죠. 이 실력을 키우면 사실 더 빠르고 변화가 되게 큰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고, A라는 시장에서 운영했던 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을 할 때, B라는 시장으로 확장을 할 때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하세요. 근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서 뭐가 어려운지 좀 쪼개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어려운지, 의사결정이 어려운지. 데이터가 어렵다면 어떤 것들이 어려운 거냐면요.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스킬,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 잘 모르겠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 데이터를 다루는 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인데 하드 스킬로 해결이 가능한 영역들입니다.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냐면 데이터를 받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뭔가 데이터를 보긴 보는데 의사결정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단순 결과를 확인하고 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기획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사실 이 영역은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역량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실 두 개를 비교하자면 데이터 부분보다는 의사결정 부분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 클래스를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혹은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많은 것들도 초점은 어떻게 하면 의사결정을 잘 할까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오픈 클래스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적었습니다. 왼쪽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없는 것들을 적었고요. 오른쪽에는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되는 걸 적었습니다. 오픈 클래스 이후에 이거를 들으시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다 완벽하게 이해해서 직접 수행할 수 있거나 파이썬 태블로 R 같은 툴을 굉장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거나 SQL을 이용해서 데이터 추출, 가공을 온전히 혼자서 수행하실 수 있게 되거나 혹은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가공할 수 있게 되거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애널리스트의 업무를 모두 소화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말아주세요. 물론 여기 적은 것들 중에 일부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픈 클래스의 목적은 여러분 모두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만드는 거는 아니에요. 대신 저희가 꼭 해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의사결정, 답해야 되는 질문이 뭔지를 정의할 수 있고 그 의사결정을 위해서 어떤 분석 결과가 필요한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지를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 기반한 업무를 기획하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주 사용되는 주요 분석에 대해서는 개념을 이해하고 일부를 직접 수행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어떤 분석 툴이나 시각화 툴이 있고 어떤 경우에 활용해 볼 수 있을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뭘 배워볼지도 고민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각을 드리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데이터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 수 있게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데 저희가 다룰 것들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전 설문에서 이걸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가장 많은 분들이 시장 데이터, 시장 점유율이나 경쟁 제품과 우리 제품의 평균 단가 같은 데이터를 쓰고 있다고 하셨고, 다음으로 우리 자사의 판매 데이터, 제품 종류별로 판매량이나 채널별 판매량 이런 데이터를 쓰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웹 로그 데이터, 어떤 페이지에 방문자 수가 어떻고 페이지 뷰가 어떻고 평균 체류 시간이 어떤지 이런 데이터를 보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데이터로 브랜드 인지도나 신제품 구매에 의한 NPS 같은 거 보고 계시다고 하셨고, 광고 데이터, 월별 광고 집행비나 클릭당 비용 등을 보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이 5가지 형태가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아마도 기획 직군에 계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생산 데이터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다 다뤄볼 건데, 사실은 산업군별로 사용하시는 데이터들이 좀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제조업이라고 하면 상품 기획에서 생산을 하고 생산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마케팅하고 사용하게 되는 일련의 단계가 있을 거고요. 각 단계별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생겨납니다. 생산할 때는 생산 데이터가 생기겠죠. 월별 생산량이나 공장 가동률이라던가 제품별 생산 원가 같은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요. 판매하는 단계에서 어떤 제품이 얼마나 판매됐는지, 채널별로는 어떻게 판매됐는지 등의 판매 데이터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 제품과 경쟁사 제품이 시장에서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장 점유율 같은 시장 데이터도 생깁니다. 마케팅을 하는 과정에서 광고 데이터가 생기죠. 광고 집행비, 그다음에 도달률은 어땠고, 그다음에 TV 광고를 하신다고 하면 클릭 퍼 레이팅이라고 하죠. CPR이라고 하는 그 효과 지표도 생기고, 디지털 마케팅을 하신다고 하면 클릭수나 전환율 같은 그런 정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생겼을 때 그분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신제품 구매에 의한 NPS 같은 소비자 데이터가 생기게 됩니다. 제조업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아마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 서비스로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디지털 서비스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기는 하는데 기획과 디자인을 한 후에 제품 개발을 하고 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가입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 단계에서 데이터들이 생기는데요. 사실 마케팅까지는 꽤 비슷하겠지만 유입하고 가입하게 되는 그 단계부터는 조금씩 데이터가 달라집니다. 운영을 하면서 우리 자체의 시스템에 유입되는 경로라든지 가입으로 전환되는 비율이라던가 가입자 수 같은 운영 데이터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들에게 가입 시점에서 데이터를 좀 추가로 수집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성별 연령 같은 프로필이나 혹은 관심 카테고리, 가입 이유 같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쭉 운영을 하면서는 MAU나 트래픽 혹은 고객 유지율, CS 건수 같은 운영 데이터들이 생기고 얼마나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지, NPS 점수는 어떤지와 같은 경험 데이터들이 생산이 됩니다. 하나 더 예시를 보면 인사는 사실 프로세스가 굉장히 다르죠. 요즘 데이터 드리븐 HR도 굉장히 좀 핫한 토픽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인사 쪽에서 참여를 해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HR도 기획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쭉 어떻게 보면 구성원의 입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채용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회사에 들어와서 온보딩 되는 과정, 그리고 경력 개발과 교육이라는 과정들을 거치고 회사에서 이제 리텐션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각 단계별로 사실 다양한 데이터를 보게 되고 또 쓰게 됩니다. 채용 단계에서는 지원자 수나 합격률 같은 데이터도 있지만 지원자가 채용의 과정에서 얼마나 좋은 경험을 했는지 피드백 데이터도 생산이 되고요. 온보딩을 하는 과정에서는 온보딩 종료율이라는 운영 데이터도 있지만 실제로 대상자들이 온보딩에 얼마나 만족하고 30일, 60일, 90일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주기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경험 데이터가 생산이 됩니다. 경력 개발하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도 교육 참여율이나 승진 소요 기간 같은 운영 데이터도 생기지만 얼마나 직무에 만족하고 교육에 만족하는지 같은 경험 데이터가 생기고 쭉 운영을 하면서 퇴사율이나 평균 재직 기간 같은 운영 데이터와 함께 얼마나 구성원들이 회사에 만족하고 부서에 만족하면서 근무를 하는지가 데이터가 생기죠. 그런데 이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제 얘기를 좀 다뤄볼 거예요. 데이터 보유 주체에 따라서도 좀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표현 많이 쓰죠. First party 데이터, Third party 데이터 이런 표현 많이 쓰시고요. Zero party 데이터라는 얘기도 합니다. First party 데이터는 기업이 자사 사용자로부터 측정한 데이터예요. 대부분 앱이나 웹 서비스를 하시는 회사들은 전부 First party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페이지 뷰,
클릭률, 장바구니 아이템 수 같은 정보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드파티 데이터는 우리가 직접 수집한 건 아니지만 제3자가 측정하거나 수집해서 기업에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는 앱 다운로드 수를 제공하고 있고 앱 애니 같은 굉장히 유사한 서비스도 많죠. 앱별 MAU를 비교한다거나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아마 디지털 기업에서는 많이 보고 계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로파티 데이터는 이 퍼스트파티 데이터와 서드파티 데이터, 특히 서드파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갈수록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iOS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서드파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를 좀 많이 막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하다 보니까 서드파티 데이터에 제약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는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의 소비자나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를 제로파티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에 대해서 어떤 제품에 대한 선호, 구매 의향과 같은 데이터를 제로파티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오픈 클래스에서 이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최대한 다 다뤄볼 예정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2차 조사라고 하는 거는, 2차라는 얘기는 누군가 해놓은 거를 내가 2차로 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잘 정리해 놓은 통계 데이터 혹은 누군가가 만들어둔 리포트를 찾아서 보는 경우인데요. 왼쪽은 제가 스태티스타라고 하는 통계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예요. 이런 데이터들은 좀 어렵지 않게 요즘 찾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GfK에서 제공을 하는 전자제품, 가전제품에 대한 리포트의 예시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사실은 찾으면 누군가가 이미 정리해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정리된, 요약된 정보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조사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어려움을 이제 적어주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직접 1차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프라이머리 리서치라고 하는데요. 1차 조사를 하는 방법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소비자 혹은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제가 화면에다 붙인 이미지는 사실 이케아가 굉장히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공간별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관찰하는 기법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케아 사이트에서 가져온 예시들입니다. 소비자가 실제 어떤 가전제품을, 어떤 가구를, 가정 내 어떤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를 찾아내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측정입니다. 여기 붙어 있는 거는 저희 아들의 스마트폰 화면입니다. 아이폰에서 스크린을 몇 번이나 열었고 그 다음에 특정 앱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런 화면을 제공을 하죠. 사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할 때마다 소비자한테 리포트를 받긴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측정의 방식을 통해서 행동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까지는 알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략을 만들려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해요. 그 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왜가 궁금할 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요즘은 이제 비대면 방식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지금 웨비나를 하는 것처럼 줌으로 쌍방향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기도 하고, 설문의 방식으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해서 데이터를 얻기도 합니다. 이런 2차 조사, 1차 조사로 여러분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주와 각각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오픈 클래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제가 앞에서 여러 데이터의 예시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대체 무엇을 써야 할까?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러데이터를 받으면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엑셀에서 열게 됩니다. 저도 이런 데이터를 볼 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재미없게 생긴 숫자의 바다? 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안에서 어떻게 하면 유용한 인사이트를 찾아낼까? 이게 아마 모두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데이터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채팅창에 올려달라고 얘기해보고 싶지만 아마 그래도 올리시는 분이 별로 있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생각해보실 시간을 드리고 이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활용하려는 목적, 정제,
감사합니다. 되는군요, 이게.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정확도, 기준지표, 편향을 최소화한다, 전처리, 목적과 목표, 의사결정, 네, 자신감, 목적지 정하기, 문제 정의, 목적.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답을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언뜻 보셔도 빈도로 보이시죠? 문제 정의, 목적, 목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 내가 뭘 말하고 싶은가, 가설 설정.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미 다 답을 알고 계십니다. 데이터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 물음표를 내 마음속에 가지는 겁니다. 질문, 이슈, 문제, 이런 단어를 제가 앞으로 이 클래스에서 많이 쓸 거거든요. 다 똑같습니다. 의미하는 바는. 결국 데이터를 통해서 답하고 싶은 질문이 뭐냐, 데이터를 기반으로 풀고 싶은 문제가 뭐냐, 이거를 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의사결정이 뭐냐, 어떤 액션을 하고 싶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있으면 데이터를 보고 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 데이터를 제가 보고 질렸던 이유는 이걸 가지고 뭘 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데이터를 보면 사실 질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알고 싶은 게 되게 명확하게 있으면 일단 이 모든 컬럼을 한꺼번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컬럼부터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보일링 디 오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다를 끓인다고 하는데 소금을 얻고 싶죠. 근데 소금을 얻는데 뜨겁게 가열을 하면 소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다를 끓이는 거 말고 과연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방법이 있죠. 바닷물에다가 소금 결정을 하나 달아가지고 담궈 놓으면은 초등학교 때 저희 실험했던 것처럼 소금 결정이 점점점 붙어가지고 크게 늘어납니다. 이때 이 소금이 바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다 보고 거기서 결론을 얻으려면 마치 바다를 끓여서 소금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질문이 있으면 혹은 질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럴 것 같아 라고 하는 가설이 있으면 거기다가 데이터를 붙여가지고 확인해 나가면서 가면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시를 한두 개만 좀 보여드려 볼게요. 근데 그나저나 벌써 시간이 50분이에요. 제가 오늘 50분간 얘기를 하고 10분간 Q&A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이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넘겠지만 진행을 그냥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이렇게 좀 들어볼게요. 질문을 먼저 하는 거의 예시입니다. 자, 신가정 카테고리 중에서 진입해볼 만한 카테고리가 뭘까라는 질문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라는 걸 생각해 볼게요. 일단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시장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랑 진입을 하기 쉬운가 어려운가, 그쵸?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시장에 진입할지 결정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얘를 조금 더 쪼개볼게요. 시장이 매력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시장이 큰가, 혹은 성장성이 좋은가. 근데 제가 앞에서 신가전 카테고리 중에서 진입해볼 만한 카테고리는 이라고 했죠. 그러면 신가전이라는 의미 자체가 아직까지 그렇게 아주 보편화된 카테고리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시장 규모가 엄청 크진 않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성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시장 규모와 성장성을 그러면 백업을 할 데이터를 얻어야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시장 규모는 사실 시장 데이터가 있다면 베스트입니다. 카테고리별 판매 대수나 금액 같은 정보를 구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이런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있더라도 굉장히 고가의 데이터를 구매해야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소비자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구 침투율, 최근에 이런 특정 카테고리의 가전제품을 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평균 지불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면 시장 규모를 추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성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데이터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연평균 성장률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면 소비자 데이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뭘 보면 되냐면요. 향후 구매 의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면 구매 의향이 높다는 얘기는 소비자의 니즈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진입 난이도는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경쟁의 강도, 얼마나 좀 아주 땅땅한 브랜드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와는 얼마나 좀 잘 핏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경쟁 자사의 핏의 경우에는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가 얼마나 새로운 카테고리를 진출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효과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냐, 인도어스먼트라고 했는데 이 카테고리도 이 브랜드는 잘할 거야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설비나 유통 채널을 기존 제품하고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경쟁 강도도 시장 데이터가 있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브랜드별 점유율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요. 없다고 하면 소비자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죠. 최근 구매한 제품 브랜드를 보면 대략 시장 점유율과 유사한 그런 구성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가 얼마나 이 카테고리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는 소비자의 브랜드 인식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설비나 유통 채널을 공유할 수 있는지는 내부 검토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볼지가 이제 계획이 섰죠. 그럼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보다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다 검색해서 저희 팀이랑 같이 찾아본 건데 검색을 해보니까 사실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죠. 가전시장 성장률이 어떻고 매출 현황이 어떤지 이런 정보들도 찾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GfK 같은 곳에서 카테고리별로 또 이제 그 좋은 정보들을 리포트로 발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참고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거는 오픈 서베이가 발간하고 있는 트렌드 리포트 중에서 그 리딩에 대한 트렌드 리포트에서 가지고 온 건데 주요 가전 카테고리별로 현재 그 가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그리고 최근 3년 내에 그 제품을 구매한 사람의 비율을 각각 좀 그려봤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주방 가전 중에서 최근 3년 내에 구매한 가전의 종류를 보니까 에어프라이어가 가장 높고요. 다음 정수기, 전기밥솥, 커피 머신,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전기주전자 순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대략 시장 규모는 에어프라이어가 아마 클 거다라고 상상할 수 있죠. 여기에 만약 저희가 아마 뒤에 그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라는 정보가 있으면 사실 이 숫자에다가 금액을 곱해서 시장 정보를 추산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정수기가 에어프라이어보다는 좀 비쌀 것 같아요. 구매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시장 규모가 클 텐데 또 반대로 정수기 같은 경우엔 구매가 아니고 렌탈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비율들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시장 규모를 구매 관점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추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을 보면요. 대형 가전은 사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니까 좀 빼고 생활 계절 가전에서 지난 3년간 어떤 걸 많이 구매했는지를 보니까 청소기, 서큘레이터 선풍기, 그 다음에 놀랍게도 전기요와 전기 매트를 3년 내에 구매했다고 하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최근에 사실 전기요에 굉장한 혁신들이 좀 있었죠.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서 실감이 났는데요. 이거를 보면 청소기는 특히나 요즘 굉장히 기능이 좋은 제품들이 나오면서 단가가 많이 높아졌거든요. 청소기 시장이 꽤 크겠구나 라는 거를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신가전 카테고리 중에서 어디 진입하지? 라고 하는 굉장히 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시장의 매력도와 그 다음에 진입 난이도라고 하는 축으로 나누고 각각을 백업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하나만 더 예시를 보겠습니다. 어떤 마케팅 채널에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될까? 어디에 돈을 더 쓰고 어디에 덜 써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쪼개보겠습니다.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둘 다 봐야 되겠죠? 여기 아마 광고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이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양적 지표는 효과와 효율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효과는 채널별로 고객 유입량 이런 거 보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효율은 그 고객 한 명을 유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효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질적 지표는 고객의 프로필, 고객의 잠재 가치 이런 걸 볼 수 있을 텐데 프로필은 브랜드 타겟하고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프로필 정보, 데모라든지 관심사 같은 정보가 있으면은 이 채널에서 우리 브랜드랑 잘 맞는 고객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고객의 잠재 가치는 결국 라이프타임 밸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 그래서 이 카테고리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다 혹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이 채널은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고객을 유입시켜주는 채널이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맞을까요? 좀 이상한 거 혹시 없으세요? 전반적으로 맞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한 거 없으신가요? 사실 효과와 효율은 고객 유입량, 고객 획득 비용 맞는 것 같지만 사실 마케팅 목적에 따라서 효과의 정의, 효율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사실은 제가 왼쪽에 지금 쓴 거는 현재 마케팅 목적이 신규 고객 유입이다 라고 했을 때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마케팅 목적이 기존 고객을 리텐션 하는 거거나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업셀링 하는 거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사실은 문제 해결 혹은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래서 달성하고 싶은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직군이 다양한 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다뤄갈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요즘 줄여서 CX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CX 관리란 고객의 여정별로, 고객 여정이라고 하면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알게 돼서부터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첫 구매를 해보고 지속해서 구매를 하고 서비스를 경험하고 이런 단계들을 말할 텐데요. 이 여정별로 고객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해서 개선 기회를 찾는 것을 CX 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CX 관리를 잘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냐면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더 많은 돈을 우리 서비스에서 지출을 하시게 됩니다. 즉 라이프타임 밸류가 증대가 되죠. 유통이나 이커머스나 O2O 같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CX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Employee Experience입니다.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 여기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구성원의 경험을 관리해서 인재를 관리하고 성과를 개선하는 거죠. 요즘 좋은 인재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미 확보한 인재들을 잘 유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직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기대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Employee Experience는 모든 기업이 구성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산업에서 중요하지만 IT 업계부터 더 빨리 이 개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EX 얘기도 해볼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Product Experience인데요. 제품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아까 이제 보셨던 토마토 케첩에서는 제품 경험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에 버튼이 생기고 하다못해 이제 가전 같은 제품들은 앱으로 연결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제품 경험이 굉장히 다각화가 되면서 이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개선 기회를 발굴하는 PX라고 하는 영역이 중요해졌습니다. 제조업에서 아마 모두 이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사실은 PX와 같은 개념인데 IT 업계에서는 UX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세요. 네,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제품을 최적화하고 싶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제품 성과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제품을 개선하는 속도 자체를 빠르게, 의사결정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어서 UX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디지털 제품을 만드는 모든 기업에서는 여기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BX가 있죠. BX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브랜드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브랜드의 성과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마케팅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랜드를 가진 모든 산업에서 사실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5가지가 현재 제가 생각하는 가장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역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UX라고 하는 건 10년 전에 없었는데 생겼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접하는 어떤 산업의 구조들이 변하면서 새로운 영역들은 계속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사실 다음 시간을 위한 좀 인트로를 해놓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이 세 번째 그 섹션을 넣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하는 법, 이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영역이 있어요. 네, 파트 3가 마지막 섹션이고요. 한 10분 정도 이내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생각하셨던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데이터 분석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데이터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가진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이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나의 역할을 어떻게 정해야 하느냐인데요. 대부분 의사결정을 내가 하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회사의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은 내 보스가 더 위에 있는 책임을 지는 분이 하시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분한테 가져갈 때 나도 기획안에다가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라고 쓰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미 의사결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역할은 그냥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고, 이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어요, B안은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A안이 현재로서는 좀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즉 나의 역할을 디시전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어주셔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서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데이터 수집부터 의사결정까지 일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고 계시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거꾸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뒷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은 이 순서대로 하시죠.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필요한 구조가 나오게끔 가공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해석하고 시각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죠. 그런데 생각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먼저 생각하고 아까 우리 쭉 예시를 보여드렸죠?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석 결과가 뭔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시각화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분석 결과 혹은 시각화 산출물을 내려면 어떤 데이터 구조가 나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그렇게 나오려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돼요. 이 생각을 미리 다 해놓고 나서 다시 일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 해놓고 나서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지? 어떻게 바다를 끓여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시게 돼요.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소금을 담궈 놓고 소금 결정을 키우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를 결정해 놓고 가시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제가 다음 달에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미리 오늘 좀 띄워놓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정의를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답하고자 하는 정말 그 중요한 질문 하나가 뭔지, 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뭔지를 정의를 하셔야 되고요. 아까 하나의 큰 질문은 그냥 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가전 카테고리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시장 매력도, 그 다음에 난이도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질문을 풀 수 있는 작은 질문들로 쪼개는 이슈 분석이라고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각 질문들이 쪼개지고 나면 그 질문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매핑을 해보거나 혹은 아직 데이터가 없지만 이럴 것 같아 라는 가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혹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으려면 어떤 분석 결과가 필요한지를 정의하고 그 분석을 도출하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이런 과정들을 명시를 해서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가장 시간을 들여서 하셔야 되는 게 3번의 과정일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업무 계획에 맞춰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거를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1번부터 3번까지는 생각을 거꾸로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4번부터 일을 다시 하죠. 그리고 나서 5번에 제가 so what 이라고 썼는데요. 다 해놓고 나서 결국은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걸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걸까? 라는 거를 고민하는 단계가 있겠죠. 결과를 다 종합해서 처음에 내가 만들었던 그 키 퀘스천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게 나오고 나면 공유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미 결정은 나왔죠. 그 결정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메시지와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매니지를 하셔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해요. 끝났어요. 오늘 딱 2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데이터 활용의 시작은 질문을 가지는 겁니다. 조금 레디컬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이 생기기 전엔 데이터를 보지 마세요. 그러면 혼란만 가지게 됩니다. 2번째는 생각을 거꾸로 하셔야 바다를 끓이지 않고 소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2가지만 오늘은 너무너무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앞에서 다 제가 프레임워크를 말씀드렸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CX, EX, PX, UX, BX라고 하는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데이터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방법, 원하는 분석을 하기 위한 구조를 만드는 가공 방법,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할 텐데 이거를 순서대로 얘기하면 순서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섞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프로세스, 앞에서 제가 좀 맛보기로 말씀드린 거 할 거고요. 영어로는 Business Problem Solving with Data라고 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남았는데 앞으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예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산업군, 다양한 직군,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들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폭넓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좀 왔다 갔다 할 거라서 앞으로 이번 거는 별 하나예요, 별 3개예요 이렇게 좀 구분해가지고 난이도를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하나짜리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개념 위주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들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별 3개짜리는 슬라이드에 데이터가 등장하거나 생각할 게 좀 많을 수 있으니까 집중할 수 있게 가능한 PC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직 나가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다루려고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두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가지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업무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데이터 가운데 고민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분석해야 되지? 혹은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뭐지? 이걸 어떻게 시각화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겼던 데이터가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고민이 되시는 데이터를 저한테 공유해 주세요. 단, 여러분의 데이터는 아마 하고 계신 업무와 관련이 될 거기 때문에 고객이나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그 다음에 기업 정보가 드러나는 부분은 삭제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끔 가공을 하셔가지고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그 데이터를 살펴보고 질문의 답을 준비해서 세션에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1대1 세션은 아니고요. 매번 할 때마다 제가 한 45분 정도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뒤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해석한 바를 더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신청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 팀에서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도 신청 안 하시면 못할 수도 있고 너무 많으면 신청하셨지만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미리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세션은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때 런처에서 뵐게요. 로켓트가 이제 진짜로 오늘은 아직 출발하기 전에 목적지 정하고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정말 출발을 하는 거를 다음 달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